자, 오늘은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우디의 원유 설비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약 5%가량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후에 이제 선물 시장이 열리게 되면 유가 자체가 좀 급등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 아닙니다. 사우디가 원유 공급을 차질이 생긴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람코 상장 문제도 있고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 이게 또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그 사건 개요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현지 시간으로 9월 14일인데요. 네네. 예멘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죠. 네네. 예, 석유 핵심 시설 사우디 두 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가하르 유전에서 생산되는 네네. 아부카이카에 위치한 그 석유 정제 시설이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쿠라이스라고 이거는 사우디 2위 유전지대라고 그럽니다. 이 두 네. 곳을 이제 공격했는데요. 이게 이제 피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사우디 석유 장관이 한 일일 570만 배럴 하루. 예. 네. 이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럼 570만 배럴이 어느 정도냐? 세계 생산량의 일일 생산량의 5%라는 겁니다. 네네. 이게 세계 소유국의 그 3위가 인도인데요. 인도가 하루에 그 478만 배를 소비를 한다는데 네네. 그만큼 생산 차질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많은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거고 예.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 드론 테러였었잖아요. 예. 공격의 배후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란이 네네. 지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네네.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번에 그 볼튼 자문관이라고 네네. 그러나요? 보좌관이요? 보좌관, 네네. 보좌관을 해임하면서 네네. 미국과 이란 사이가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또 어떤 정치를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갔던 경험은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라크라든지 이란 지역이었었고 시리아 이런 쪽이었었는데 사우디를 이렇게 직접 공격했던 이런 경우도 좀 있었나요? 예. 과거에 이라크 사태가 유가가 네네. 급등한 경우도 있었죠. 네네. 근데 하루 생산량이 5% 감소한 거는요. 과거 역사를 찾아보니까 2002년 11월 베네수엘라가 전면 파업하면서 네. 그때 하루 생산량 5% 이상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 처음으로 5% 이상 지금 생산 시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네네.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 펼쳐진 거네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싶어요. 원래 미국하고 이란과의 대화를 좀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G7 회의담에서도 갑자기 이란의 석유 장관이 이제 좀 갑자기 깜짝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프랑스 대통령이 불렀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이제 해임되면서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완화되는 것 같았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분위기가 이제 분명히 다시 악화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사실 미국은 거의 그 세일가스 생산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피해를 주는 사람들한테는 보복을 그만큼 충분한 보복을 가하겠다. 이게 더 트럼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악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시장에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2002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그때 그 베네수엘라가 생산량을 전면 감소했을 때 그때 금융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2002년 11월이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유가가 급등하거든요. 배럴당 2002년 11월에 25달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후에 2003년 3월에 38달러까지 무려 50%나 올라가거든요. 정확히 52%나 올라갔습니다. 4개월 만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단기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년 국채 수익률이 3.8%에서 단기 4.3%까지 이렇게 급등해 버리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네네. 예, 주가가 S&P 500이 미국 대표적인 주가 지수라고 그러는데 그때 938이었었습니다. 네네. 네. 938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월 4개월에 800까지 14%나 떨어지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뭐 미국이 그 통화 정책 안 하면서 달러 가치 떨어지고 또 금 가격은 예, 상승하고. 오르고. 네. 근데 이때 우리 주가는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예, 우리 코스피가 뭐 724에서 예, 다음에 3월 2003년 3월에 538파까지 네네. 거의 26%는 하락하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이때 미국 주가보다 우리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네네. 예, 소위 그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2년에 세계 경제 2.8%, 2003년에 3.8%, 네네. 뭐 지금보다도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경제가 보니까 2002년에 7.7%에서 2003년에 3.1%로 떨어집니다. 아이고, 절반 반토막이 났네요. 예. 성장률이. 예, 그때 물론 유가가 올라가지고 대부분에서 충격이 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때 또 내부적으로. 소비가 급감했어요. 네네. 예, 소비가 급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유가 상승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네네. 2001년에 우리 가계가 극도로 부실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전에 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네네.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렸으니까 네네. 그저 은행이 그 돈을 가계 대출을 늘려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이 한참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네. 은행 대출 금리가 한때 20%가 넘었었거든요. 네네. 그게 2001년에 6 내지 7%로 그렇죠. 떨어지고, 네. 은행은 기업이 돈을 안 빌렸으니까 가계 대출을 늘려주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 가계가 은행 돈을 많이 네네. 빌렸었죠. 그래서 2001년에 가계가 극도로 부실해지는 해였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시는 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예. 그래서 은행 돈이 내 돈이다. 네네. 갑자기 은행이 돈 잘 빌려줘.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계가 부실해져가지고 2002년에 가계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떨어졌습니다만 네. 분명히 유가 충격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제 각국 정부의 대응책은 어땠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때 그 정책 당국이 굉장히 세심한 선택을 해야 되죠. 네. 물가가 오르면은 금융을 긴축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경제 성장률 오르면은 또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때 미국은 예, 물가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연방 기금 금리 그게 1.75%였는데 네. 1%까지 내리거든요. 아. 1%까지 내리니까 다시 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금리 예, 수준이네요. 지금 현재 2.0에서 2.25인데요. 네네. 아마 저는 지금도 많이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FOMC 개최되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유가가 오르면은 또 지난주 그 미국 소비자 물가가 근원 물가 2.4% 올랐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 미국 국채 수익률을 오르고 금리도 많이 인하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우선하냐, 물가를 우선하냐, 또 이번에도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예, 저는 이번에도 경제 성장을 우선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네. 2002년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3.5%인데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월에 뭐 4.5%까지 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즉시 금리를 못 내렸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경기가 이렇게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이제 4.75%에서 네네. 기준금리 4%까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때 말씀하신 한국 경제로 좀 넘어와 볼게요. 이번에도 이번 그 과거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보는데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 같으세요? 예, 그때 상황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더 나쁘죠. 우리 지금 가계 부채가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기업들 투자 심리가 너무 이축돼가지고 설비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작년 보니까 GDP 중에서 실질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11억 2천만 배를 원유를 수입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지금 7시 잠시 후에 유가가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선물시장에 거래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네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유가가 5달러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수입 부담이 원유 수입 부담이 11억 뭐 2천만 달러니까 약 네네. 55억 달러나 늘어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 그만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한은도 네네. 뭐 물가하고 그 다음에 예, 저 경제 성장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네네. 예, 지난 8월 소비자 물가가 뭐 1965년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0.04% 마이너스였어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네, 보였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민 경제 총체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작년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2000년 이후 최근 그 통계를 수정했습니다만은 뭐 3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거는 처음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경제는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성장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더 미국보다도 더 빨리 금리를 수월하게 인하해야 금리를 된다.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도 생각인데 좀 마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나라가 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조금 그 시간적게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그러면 국내 증시가 당분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가요? 예, 뭐 악재죠. 근데 우리나라 주가 보면은 코스피하고 국제 유가 두바이와는 상관계수 0.73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을 때 우리 주가도 올랐었다는 거죠. 유가 네.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도 떨어졌다는 건데요. 네. 그거는 세계 경제가 유가 우리 주식시가 반영한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좋으면 유가도 오르고 우리 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나쁘면 유가 떨어지고 우리 주가도 떨어졌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공급적 측면이거든요. 이건 수요 측면의 충격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공급적 측면에서 보면은 예, 부정적이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뭐 2003년 그 베네수엘라 사태 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우리 주가는 좀 부정적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주가를 저는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하고 비교하는데 네네. 지금 일평균 수출이 20억 달러 안팎으로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뭐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저는 2천 안팎에서 뭐 상하 100포인트 정도에서 계속 오랫동안 거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 조정을 보였거든요. 네네. 네, 그런 양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그 선물 시장에 개장을 해서 제가 유가를 한번 보니까요. WTI가 10% 가까이 급등을 해서 60.2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유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7%, 브렌트유가 17%, 18% 지금 올라서 70.88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워낙 그 유가 급등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들이 좀 궁금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통화정책회의가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10월에 있죠. 10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에 예. 이제 미국이 있고 10월 앞으로도 이제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금리 인하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그 사이에 공백 기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충격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뭐 우리 주가는 이미 굉장히 네. 그 PER 같은 거, PBR 같은 거 이미 낮은 수준이니까 네네. 예,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지 않으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저는 미국 주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미국 주가는 제가 평가하면은 주요 경제 비연수에서 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유가 상승이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올리고 미국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 완화 쪽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되는데요. 네네. 미국 주가는 너무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예, 금값 떨어지고 뭐 미국 국채 수익률 1.57까지 올랐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1.91까지 올랐었는데 네네. 10년짜리가 네. 이게 한 2%까지 오를 텐데 뭐 통화 정책 완화 기대로 다시 떨어지고요. 뭐 내년에는 뭐 사상 최저치 있던 1.37% 이하로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금융시장에는 유가라는 리스크 이게 이거 일시적인 문제이면 뭐 그냥 지나칠 그러니까요.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 앞서 그 드론을 공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거는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이거로 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가가 거품 영역이 있는데 저는 우리 주가보다는 미국 주가가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뭐 하락률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는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유가가 계속적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7시 딱 선물시장 개장했을 때만 해도 거의 10% 상승이었었는데 지금 저희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거의 15%까지 또 그 몇 분 사이에 5%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역시 계속 그 급등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5% 정도 급등하면서 거의 70달러대를 브렌트유 기준으로 70달러대를 계속 언저리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뭐 오늘 하루 뭐 분석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저희 계속 이 유가와 관련된 분석들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여깃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